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번에 그 유엔 청소년 환경총회에서 제가 특별 연설을 맡게 됐을까요? 제가 구청장을 맡고 있는 인천 서구는 지난 30년간 쓰레기로 온갖 몸살을 앓아온 곳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렇게 쓰레기 양도 가장 많은 수도권, 즉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이 모든 쓰레기가 우리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로 옵니다. 여러분이 수도권에 산다면 여러분의 쓰레기도 오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는 우리 지역의 생존권이자 건강권, 환경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도권 매립지를 보고 자란 서구 아이들이 벌써 어엿한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심각해져만 갑니다. 이번 환경총회에 참석한 여러분의 몇몇 친구도 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제로 웨이스트를 외치는 지금 이 시기, 이렇게 온몸으로 환경 문제를 겪는 지역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육지, 그 중에서도 도시에 살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인구의 90% 이상이 이 도시에서 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여러 장점들도 있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은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내는 이 시대 최고의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환경, 터전을 넘어 지구의 운명까지도 가름하는 핵심 열쇠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인간이 활동하는 한 쓰레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배출하기에 책임 또한 모두가 져야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건 우리인데 정작 힘들고 괴로운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바로 지구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편해진 만큼 쓰레기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아픔의 정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혹시 화면에 보이는 곳이 어딘지 아나요? 바로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쓰레기 섬입니다. 쓰레기만 모였을 뿐인데 저렇게 섬이 됐어요. 북태평양에서만 이런 쓰레기 섬을 약 3만 개 이상 확인할 수 있고 5대양의 환류마다 쓰레기 군도가 존재한다고 해요. 무려 대한민국 1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쓰레기 섬의 90% 이상은 플라스틱이고요. 이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동물들의 폐해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고래 유장에서 자그마치 1000개 이상의 플라스틱이 발견된 데 이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빨대가 바다 거북 코에 꽂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안타까운 광경은 이뿐만 아닙니다. 태평양의 미국령 미드웨이 섬에서 사는 새인 알바트로스 새가 플라스틱을 입에 문 채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저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새끼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먹이를 주는 어미는 세상에 없죠. 알바트로스는 어쩌다가 이 플라스틱을 자신도 먹고 새끼에게까지 주게 됐을까요?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해마다 바다새 100만 마리, 또 바다 거북이 10만 마리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버려진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은 결국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이 파도와 수온에 의해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즉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서져서 플랑크톤이 섭취하고 이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섭취하고 결국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는 해양 먹이 사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태반과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침투해서 혈관을 막을 수 있고 세균을 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는 동물은 물론이고 우리 인간까지 모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참혹함이 아닙니다. 쓰레기 도시라 불리는 인도 뭄바이는 도시 어디든 쓰레기가 넘칩니다. 우리는 쥐 한 마리만 봐도 호들갑을 떠지만 이곳에서는 동네 곳곳을 휘젓는 쥐를 잡아서 생계를 해결하는 이들이 있을 만큼 척박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겐지스강, 이 겐지스강은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오래전부터 쓰레기강이 됐습니다. 필리핀 만다웨이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마을 사람들이 고철과 쓸만한 것들을 줍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쓰레기는 이렇게 육지 곳곳에서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를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이 제로 웨이스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각국이 쓰레기 줄이기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을까요? 점수로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이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을지 몰라도 쓰레기 처리 수준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나요? 분리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는 모두 매립되거나 소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2,5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생활 쓰레기,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라는 대형 매립장으로 보내져서 직매립되고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이 소각장 주변에서는 늘 민원이 많아요. 님비 현상, 즉 위험시설, 혐오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행동으로 인해 추가로 짓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직접 매립하고 소각하는 방법이 모든 게 첨단화 되는 요즘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처리되는 쓰레기 물량도 소요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생활 쓰레기 매립 처리율은 13.4%입니다. 이 수치만으로는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죠. 다른 나라와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알 수 있는데요.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벨기에,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은 모두 체 매립률이 1%가 안 됩니다. 스위스는 0%이고요. 이 수치만으로는 우리나라 매립률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의문점이 들 겁니다. 매주 때론 매일 부모님과 열심히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캔은 캔끼리, 비닐은 비닐끼리 분리수거하는데 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전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 쓰레기 중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집한 재활용 가능 자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재활용률이 58.5%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 수치는 사실상 분리수거율이고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을 뜻하는 실질 재활용률이 아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별시설 등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실제 재활용 제품이나 재생원료로 제조한 실질 재활용률은 24.8%로 수집량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무려 33.7%나 낮았어요. 결국 분리수거가 100이 나왔다면 이를 제외한 75.2%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거나 소각장으로 보내지는 게 현실입니다. 비교적 재활용이 잘 되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고요. 분리수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물품들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 나름 분리수거를 했어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섞여서 매립되거나 소각되기도 합니다. 왜 나머지는 재활용되지 않을까요? 첫째는 재활용 기술을 끌어올릴 여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둘째는 수도권의 경우 민간 재활용업자로서는 땅값도 워낙 비싸고 임대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입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셋째는 분리수거된 물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것 또한 부담이 크다 보니 분리 후에 최종 폐기되는 물품도 상당하고요. 자, 이렇게 알아보니 쓰레기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제로 웨이스트에 도전하는 겁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이 답인 것이죠.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어떤 쓰레기들이 직매립되고 있을까요? 사진으로 현장을 한번 볼게요. 이곳에는 매일 쓰레기를 가득 실은 천여 대의 대형 트럭이 들어옵니다.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살펴보면 사업장 쓰레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입니다. 바로 이게 건설 쓰레기인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사실 이 건설 쓰레기는 100% 모두 기술로 봐서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한 곳에 모은 후에 선별해서 품질을 끌어올리면 건설 현장 복토제, 보조연료제, 성토재료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생활 쓰레기이죠. 이건 역시 우리가 실천하고 고민만 잘 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음식을 포장할 때도 다회용기를 적극 활용하고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텀블러와 같이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을 생활하는 거예요. 식사 후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플라스틱 사용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텀블러와 머그컵을 들고 다니면 이 문제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셋째는 종이 타월 대신 제가 사용하는 이렇게 개인 손수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씻는 횟수가 더 많아졌는데 각자 이렇게 손수건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넷째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엔 예전에 비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져서 다행입니다.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면 가장 재활용이 안 되는 비닐봉투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유용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하나는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녹색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이라 지구를 살리는 길에 쉽게 동참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텀블러 백을 만들어서 텀블러와 머그컵을 보다 수월하게 갖고 다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스러운 외출용 가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많은 실천 사례가 있지만 이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하나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바다 거북이 코에 꽂혀 있는 빨대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기에 더 추가하자면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해야만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재활용률이 통계상 자료와 실제 현장 간 차이가 큰 이유는 잘못된 분리수거에도 있거든요. 가령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은 후에 음식물을 깨끗이 먹고 씻어서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재활용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물이 묻어있는 채로 버려지면 선별하는 과정과 비용이 추가될 뿐더러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 생산자가 실천해야만 하고 여러분들이 커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에코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장에서 페트병을 만들 때 재질을 단순화하고 뚜껑 역시 단일 물질로 만들고 라벨을 없애거나 꼭 필요하다면 쉽게 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면서 또 사용 후엔 재이용과 폐기가 쉽고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디어 상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섬유 그리고 옥수수 전분 등을 활용한 그릇도 있고 과감하게 라벨을 없앤 생수통도 있답니다. 생분해 되는 비닐도 있고요. 버리는 것도 쉽고 재활용도 잘 되고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인 것이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결국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자. 분리수거한 물품은 첨단 기술로 최대한 재활용하자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쓰레기는 남겠죠? 이 물량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지금까지의 소각 방식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자원순환 방식으로 소각하면 됩니다. 자,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곳의 원래 용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덴마크의 스키장입니다. 알고 보면 이곳은 열병합 발전소, 즉
소각장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이곳 역시 소각장인데 겉모습만 보면 마치 테마파크 놀이시설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화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하루 용량이 900톤에 이르는 거대한 소각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이란 이미지를 벗고 오염물질도 매우 적은 데다가 이곳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근 지역에 냉난방까지 제공하고 문화시설로도 이용하면서 관광객과 견학생을 불러 모으는 관광 교육 명소로 자리 잡았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이만큼의 쓰레기가 들어오는데요. 먼저 건설 폐기물을 100%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25%나 차지했는데 제로로 줄일 수 있죠. 그 다음 직매립의 19%를 차지하는 생활 쓰레기도 열심히 감량하고 재활용하면 매립량을 1.9%로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립지에서 자그만치 절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이건 역시 90%가량을 자원화할 수 있으니 매립량은 5%대로 줄어들게 되고요. 최대한 분리수거한 후에 남은 가연성 쓰레기는 친환경 자원순환형의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더 줄어들게 되고 잔재물만 남게 됩니다. 이러면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대형 매립장은 별로 필요 없겠죠? 생활 쓰레기로 본다면 지금 현재 13.4%에서 1.3%로 놀랄 만큼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단일 환경시설로는 가장 규모가 큰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대형 매립장은 더 이상 필요 없겠고, 쓰레기 선진화 역시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와 같은 쓰레기를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발판 삼아서 감량과 재활용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가연성 쓰레기는 첨단 소각을 활용해서 매립량을 최대한 줄여야만 합니다. 선진국은 이마저도 소각 잔재물과 함께 불연성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타임캡슐처럼 시멘트에 블록화 시켜가지고 남은 쓰레기, 잔재 쓰레기를 관련 정보를 기록한 후에 바다 밑이나 무인도 등에 매립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훗날 여러분들이 환경 관련 과학자나 기술자가 돼서 쓰레기 처리 기술을 더 획기적으로 개발, 발전시키면 과거에 묻어둔 이러한 잔재 쓰레기를 다시 꺼내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신기하고 보람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스위스는 모든 국가가 부러워할 정도로 쓰레기 매립률을 제로화한 것이죠. 자,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선진화 굳게 마음먹고 열심히 실천하고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량과 재활용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에 우리 도전해 봅시다. 소각로 역시 혐오 시설이 아닌 구경하고 싶은 곳, 문화체험 시설로도 우리 만들어냅시다. 이렇게 쓰레기를 선진화하고 제로 웨이스트에 성공한다면 기후위기도 자연스레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지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길, 쓰레기부터 줄이고 현명하게 우리 함께 재활용해봐요. 모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